저는 이혼 후 서울에서 딸과 친정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는 30대 싱글맘입니다. 말이 좋아 모시고 사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아이 육아부터 살림까지 친정엄마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 전 막내이긴 하지만 애교라고는 하나 없는 무뚝뚝하고 직설적인 딸이었어요. 뒤늦게 철이 들어 지금은 저희 딸 못지않게 친정엄마 앞에서 어리광도 부리지만 이게 뭐라고 처음엔 어찌나 어색하던지 지금 생각해도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네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빨리 철들고 어른스러워져야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부모가 되니 알겠더군요. 자식이 내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어쩌면 순서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어른이 된 저는 엄마 앞에서 종종 어리광을 부립니다. 그러면 엄마는 넌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엄마한테 이러니? 라며 네 딸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라고 하시며 정말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라고 말씀하시며 어릴 때도 안 하더니 왜 나이를 거꾸로 먹어라며 핀잔을 주시지만 저는 알아요. 벌써 꼬리가 잔뜩 올라간 게 엄마가 지금 참 행복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희 엄마를 챙기며 살게 된 계기는 저의 잘못된 선택 때문인데요.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었던 저의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었고 그로 하여금 저희 엄마까지 마음고생을 시켰으니 저는 앞으로도 저희 엄마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엄마는 됐다며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 다른 여자들처럼 남편 사랑받고 살라고 하지만 남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아직까지 화가 치미는 게 어쩌면 전 엄마의 그 바람만큼은 평생 못 들어줄지도 모르겠네요. 이쯤 되면 도대체 남편이 어떤 인간이었길래 저러나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의 전 남편은 사람만 놓고 봤을 때 썩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상대를 잘 배려하고 잘 챙겨주기까지 했고 자기 식구들 하면 간이고 쓸개도 기꺼이 내놓을 정도로 끔찍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모난 제 성격도 전부 받아준 사람이었죠. 그래서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세상에 저를 맞춰줄 수 있는 유일한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그렇게 좋아 보이던 성격도 제 눈엔 답답한 우유부단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어머니는 지독히도 장남 바라기셨는데 제가 연애 3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몇 번 인사 정도는 드렸던 시어머니에게 그날은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찾아갔는데 시어머님은 저를 보고 대뜸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 애가 졌냐? 정말 예상치도 못한 말이었어요. 어찌나 당황스러운지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 아니라는 말도 선뜻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건가 하며 눈만 굴렸는데요. 그러자 남편이 호들갑을 떨며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그런 거면 내가 먼저 말했지. 우리 만난 지도 좀 됐고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래 뭐. 내 친형도 아직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애가 든 것도 아니면서 뭐가 급하다고 네가 먼저 장가를 가. 그야 형이 누굴 만나면 기다리기라도 하는데 만나는 사람 없잖아. 그리고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져. 그래도 그건 아니지. 내 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사람도 없으니까 동생인 네가 먼저 하겠다고. 네, 형 기분이 어떨지 생각도 안 해? 엄마 형도 알아. 내가 아무렴 같이 일하는데 형한테 아무 소리 안 했을까 봐. 오히려 형이 먼저 자기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라고 했어. 좋은 사람 있는데 왜 시간 버리냐고. 뭐, 내 형이 그랬다고. 하여간 착해 빠져서. 그래도 엄마는 좀 그래. 내 형이 먼저 하고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몇 년도 만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저기 어머님, 아주버님도 이해해 주셨는데 그냥 저희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결혼도 타이밍이라고. 지금 못하면 언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저희가 먼저 결혼하면 손주도 더 빨리 볼 수 있으실 텐데 그러지 말고 허락해 주세요. 저희 집도 저희 언니보다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니? 그리고 니들이 먼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우리 장남이 결혼해서 낳은 애는 아랫동생이 될 텐데 아우 족보 꼬여서 싫다. 엄마,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동생은 뭐 대대로 동생만 해야 해? 그리고 그게 무슨 족보가 꼬이는 거야. 나중엔 형이 먼저 애 낳기 전에는 애도 낳지 말라고 하겠네. 그야 당연하지. 모든 형이 먼저야.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이건 뭐지라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보다 당황만 하고 있었어요. 그나마 그때는 우유부단한 남편이 제가 너무 좋아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뭐든 자기 형이 먼저라고 우기는 자기 엄마에게 싫다며 자기는 무조건 할 거라고 고집을 피우는 통에 저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마저도 아주버님이 시어머님을 설득해 결혼 승낙을 받아줬는데 이걸 두고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더군요. 남편은 그날 이후 종종 제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형한테 의지를 많이 해. 아들이지만 남편 같은 존재랄까. 나한테도 형인데 가끔은 아버지 같고 그래. 자기가 보기엔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결혼하면 가족이니까 자기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거야 뭐 어렵지는 않은데 가끔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 아주버님이 아무리 가장이고 어머님께는 남편 같은 존재라도 나한테는 시아버지는 아니잖아. 그래 근데 따지고 보면 나도 형이 하는 회사 다니고 있고 형은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는데 나는 형 덕분에 4년제 대학까지 나왔으니 나한테도 형이지만 좀 남다르긴 해. 덕분에 우리 결혼도 형이 나서줘서 허락받았잖아. 그래서 뭐 아주버님한테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하라고? 그건 아니지만 그냥 자기도 우리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저는 그때까지 시어머니나 남편이 좀 유별나다고 생각했을 뿐 그게 제 결혼 생활을 망치고 급기야 이혼까지 하게 만들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시댁의 장남 중심으로 돌아가는 문화는 저를 점점 옥죄었고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심각한 문화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님은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이신데요. 그래서 제사나 차례를 지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명절 음식도 간단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벼운 마음으로 시댁에 찾아가니 무슨 전집이라도 차리실 생각인지 전 부칠 재료가 4인용 식탁 위를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데 시어머님은 저에게 왜 이리 늦게 왔냐며 핀잔을 주셨어요. 아니 넌 해 뜬 지가 언젠데 이제 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준호 씨한테 듣기로는 차례 안 지내셔서 손님도 없다고 들었는데 차례 안 지내면 뭐 명절에 우리 식구만 손가락 빨고 있냐? 다른 집 다 기름 냄새 풍기는데 우리도 할 건 해야지. 아 그건 그런데요. 양이 너무 많아서요. 원래도 이만큼씩 하세요? 왜 내가 그동안은 안 그랬는데 너 시집 왔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어머님도 제가 또 언제 그렇게 말했다고. 저는 그냥 양이 많아서 놀라서 여쭤본 거예요. 저 뭐부터 할까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님은 항상 저런 식이었어요. 제가 장남인 아주버님을 제치고 시집 온 게 여간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셨죠.
그리고 차례도 지내지 않으면서 각종 전을 붙여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 형이 전 킬러야. 명절이면 앉은 자리에서 전 한 판을 혼자 다 먹는다니까. 그래서 명절이면 내가 전 담당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자기 덕에 난 해방이네. 전도 내가 안 부치니까 맛있다. 내가 부칠 때는 질려서 먹기도 싫었는데 제 남편은 참 눈치가 없어요. 제 덕에 자기는 전에서 해방됐다고 어찌나 좋아하던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코빼기도 안 보이는 아주버님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죠. 아니 그렇게 좋아하시면 와서 좀 도와주시지. 왜 코빼기도 안 보이시는데? 오늘 회사 명절이라 쉬는 거 아니었어? 형은 친구들 만나러 갔지. 원래 명절이면 지방에 있는 형 친구들이 다 모여서 놀거든. 그럼 오늘 저녁은 다른 데서 먹고 오는 거야? 이렇게 온갖 전을 다 부치는데. 아니, 밥은 집에서 먹고 아마 밥 먹으면 늦게 술이나 마시러 또 나갈걸. 들어왔으면 끝이지. 또 나가는 건 뭐야? 저는 그때 분명히 알았어요. 아주버님이 나이가 꽉 차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는 이유를요. 그렇게 술이랑 친구들을 좋아하는데 어떤 여자가 좋다고 시집을 오겠어요. 게다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집인 만큼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쩌면 장가를 가지 않는 게 한 여자의 인생을 구하는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는 하루 종일 기름 냄새를 맡으며 그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료로 전을 부쳤는데요. 다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기름 냄새에 울렁거리기까지 정말 쉽게 생각했다가 된통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칼칼하고 얼큰한 걸로 밥을 먹고 싶었는데 글쎄 저녁상을 다 차리고도 아주버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시어머님은 저와 남편에게 식사를 못하게 하셨어요. 얘네 형 금방 온다고 했으니까 배고파도 좀 참아라. 어머님 벌써 시간이 8시예요. 저 배고픈데 아주버님과 따로 챙겨놓고 우선 저희끼리 먹으면 안 돼요? 뭐야, 너는 집안의 기둥인 애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네 집에서 그래. 너네 집에서는 그래도 내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너 아까 전 부치면서 많이 집어 먹었잖아. 어머님도 제가 뭘 얼마나 집어 먹었다고. 그리고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아서 전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어서 그래요. 아주버님은 늦으시면 늦는다고 연락이나 주시지. 그럼 주전부리라도 했을 텐데. 미영아, 배 많이 고파? 그래도 이왕 식구들 모여서 먹는 거 조금만 참자. 원래 우리 집은 형이 와서 수저를 들어야 밥을 먹을 수 있어. 내가 형한테 어디까지 왔냐고 전화해 볼까? 됐다. 올 때 되면 어련히 올 것을 뭐하러 독촉을 하니? 뱃속에 거지가 앉았나? 니들 계속 그럴 거면 그냥 니들 집에 가라. 황당했어요. 시아버지도 아닌 아주버님이 와서 수저를 들어야 식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고 기껏 명절이라고 일은 제가 다 했는데 자꾸 이렇게 독촉할 거면 집에 가라니. 제가 무료 봉사자도 아니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호랑이도 제 말하면 논다고 아주버님이 오셨어요. 그리하여 저희는 겨우 저녁 식사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아주버님은 뻔히 식구들이 자기를 기다리느라 식사도 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미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더군요. 게다가 무슨 생각인지 저에게 웃으며 농담이랍시고 제 남편을 깎아내렸는데요. 이 인간은 속도 없는 죄,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하하 호호 웃기만 했어요. 제 속만 터진 일이었죠. 재수 씨 준호, 이놈이랑 사는 거 힘들죠? 네 글쎄요. 아직 신혼이라 그런지 저는 힘든 건 모르겠는데요. 아직은 잘 모르나. 가만 보면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나보다 대학 나온 애가 한참 떨어지거든요. 대학 나오면 뭐가 다른가 하고 큰맘 먹고 보냈는데 에이, 괜히 돈지랄한 기분이라네. 그래도 이 애가 사람들이랑 잘 소통하고 그러지 않아요? 보니까 직원들도 저희 남편 엄청 의지하고 따르는 것 같은데 재수 씨가 직장 생활만 해서 뭘 모르네요. 얘가 나보다 만만하니까 그러는 거죠. 사장인 내가 너무 넘사벽이라. 그래 형이 너무 엄격해. 그러니 직원들이 죄다 나한테만 의지하지. 형 귀찮아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하여간 우리 형 머리 끝내준다니까. 엄마 그러니까 저렇게 회사도 차리고 이만큼 성공했지. 너무 무조건 형한테 잘하고 형 본받아. 엄마 그만해. 그리고 준호 너 언제까지 내 밑에 있을 거야. 너도 네 사업은 해봐야지. 난 싫어. 형처럼 배포도 없고 난 지금이 좋아. 좋기는 사내놈이 그릇이 이렇게 작아서야. 재수 씨가 불쌍하다. 재수 씨도 어쩌다 저런 놈을 만났어요? 나 같은 남자를 만났으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살 텐데 저걸 지금 동생 와이프한테 할 소린가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그 집 분위기였는데 저 빼고 남편, 시어머님은 그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얼마나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했으면 저렇게 무감각해질 수 있는 건지. 그래도 그때는 신혼이라 그런 남편이 짠했어요. 그래서 더 보란 듯이 아주버님 앞에서 남편을 챙겼고 속 없는 남편은 또 좋다고 허허실실했죠. 그러자 아유, 니들은 아직 장가도 못 간 형 앞에서 그러고 싶니? 라고 하시며 음식 싸줄 테니까 얼른 니들 집에 가라라며 시어머님이 저희 부부를 내쫓다시피 하셨는데 어차피 차례도 지내지 않는 집이라 저는 빨리 집에 갈 수 있어 좋았네요. 그리고 그날 저녁은 기절한 듯 씻자마자 뻗어 잠이 들었는데요. 제 평생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 성격상 저와 부딪힐 일이 없어 다음 날 저희 친정에 가서 저희 부모님과 잘 지내다 왔는데요. 아들이 없는 집이고 언니가 해외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친정 부모님은 착한 남편을 참 예뻐하셨어요. 우리 딸이 무뚝뚝해서 시집 보내놓고도 걱정이 많았는데 박서방 성격이 너무 좋아서 내가 안심이야. 장모님도 참 미영이 성격 좋아요. 저는 오히려 제가 물은데 미영이가 호불호가 명확해서 끌리는 걸요. 그래 집신도 다 짝이 있다고. 우리 딸한테는 자네가 딱이네. 우리 장녀도 얼른 시집을 가서 박서방 같은 반려자를 만나야 할 텐데 자영도 분명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저는 시댁 식구들은 몰라도 남편만큼은 잘 골랐다고 자부했어요. 선머슴처럼 무뚝뚝한 저도 표현 잘하고 살가운 남편과 사니 성격이 좀 유순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회사 동료들은 제가 결혼하고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하는데 그게 다 남편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그런 성격도 결혼 생활이 이어지니 마냥 좋지만도 않았는데 명확한 걸 좋아하는 저에게 남편은 점점 우유부단하고 답답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결혼 3년 만에 권태기가 올 쯤 저는 임신했고 다음에 딸을 출산했는데요. 시어머님은 아들을 낳을까봐 불안했다며 딸을 낳아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웃어야 할지 기분 나빠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혼자 있는데 먼저 시집 왔다고 저를 좋지 않게 생각하시면서도 또 황당하게 제가 자주 전화하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시기도 했는데요. 정말 무슨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건지 그냥 저도 그런 시어머님이 편하지 않았어요. 편하지 않았으니까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연락도 잘 안 하게 되고요. 예,
너는 어떻게 된 게 먼저 안부 전하는 법이 없냐? 그러고도 네가 내 며느리야? 어머니, 오늘은 왜 그렇게 불이 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거 봐봐. 너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야 연락하는 사람인 줄 알지. 나한테 아무 일도 없으면 넌 생전 연락할 생각도 없는 거잖아. 이유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시어머님 때문에 저도 기분이 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연락이 없으면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며느리가 전화해야 하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우리 엄마한테 맞춰주면 안 돼? 라며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부 전화 받고 싶어 그러신가 본데 좋게 좋게 생각하지 라고 하시며 그만큼 자기 전화를 기다린다는 거잖아. 남편이 제 속을 또 뒤집어 놓는데 아, 이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싶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시어머님의 장남 사랑도 이젠 그러려니 하게 되었고 저는 여느 다른 부부처럼 워킹맘으로 평범하게 살았어요. 남편도 제가 도와달라고 하면 아이도 곧잘 봤고요. 그런데 역시 문제는 발생했어요. 그놈의 장남 때문에요. 그때가 딸에도 의사 표현을 곧잘 하던 3살이었는데 그의 명절에도 저는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각종 모듬전을 부쳐야 했어요. 그런데 한참 호기심 많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딸애가 전을 부치고 있는 제 주변을 뱅뱅 돌았고 저는 행여 아이가 다칠까 불안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채빈아 여기 오면 위험해. 아이 마사이 아빠한테 가서 뽀로로 보여달라고 해. 싫어. 엄마 좋아. 안 돼. 여긴 뜨겁단 말이야. 아우 지 엄마 닮아서 말도 안 들어. 얘 할머니 이놈한다. 얼른 나가. 할머니 무서워. 할머니 싫어. 뭐야. 어머니 요즘 채빈이가 말이 많이 늘었어요. 저 잠깐만 쉬었다 하면 안 돼요? 어차피 아주버님 친구분 만나러 나가셨잖아요. 그럼 또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아니 너는 지금 내 새끼 때문에 내 새끼 먹일 전을 있다 하겠다는 거야? 준호 있잖아. 준호 씨는 아까 어머님이 심부름 보내셨잖아요. 아우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안 들어. 채빈이 이리 와. 할머니랑 깎아 사러 가자. 애가 커서 그런지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 시어머님은 첫 손주지만 다른 할머니처럼 저희 딸에게 애정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는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남편도 아빠라고 그런 부분은 또 저와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면 저희 남편이 왜 애한테 그러냐며 전에 없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나마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시어머님의 장남 사랑은 지독했고 저의 모성애와 시어머님의 모성애가 부딪히는 대사건이 벌어졌죠. 제 예상대로 그날도 상을 다 차렸는데 아주버님이 늦으셨어요. 그런데 딱딱 시간에 밥을 먹는 저희 딸이 배가 고프다고 징징거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님의 눈살이 찌푸려지기 시작했죠. 엄마 채빈이 배고파. 채빈이 맘마 언제 줘? 저는 말없이 시어머님을 쳐다봤어요. 아니, 어른들은 참는다고 치지만 3살 된 아이까지 참아야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이미 상도 다 차려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고문인지 싶었어요. 그리고 화도 났죠. 어머님 아주버님 오늘도 많이 늦으시는 것 같은데 채빈이 먼저 먹일게요. 채빈이는 6시면 밥 먹는데 벌써 10시예요. 뭐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곧 올 건데 그걸 못 기다려서 내 새끼를 먼저 챙긴다고? 내 새끼는 밥 조금 늦게 먹으면 탈나냐? 아니 너무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주버님도 그래요. 왜 매번 명절날 이러시는 건데요. 저도 더는 이렇게는 못 지내요. 어머, 어머, 이게 말하는 것 좀 봐. 못 지내면 네가 어쩔 건데. 엄마,
자기야, 싸우지 마. 명절이잖아요. 8시니까 형도 곧 오겠지. 그래도 매번 9시 넘기지 않았잖아. 저는 이 화상이 지금 뭐라고 하나 한참을 노려봤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시선이 따가웠는지 딴청을 피웠고 그때 무언가 딱 하는 소리가 나더니 저희 딸이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여기 꽁하고 때렸어. 저는 황당해서 시어머님을 쳐다봤어요. 시어머님 손에 당신 숟가락이 들려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 숟가락으로 제 딸아이의 머리를 때린 것 같았죠. 어머니, 지금 그걸로 애 때리신 거예요? 그냥 삼촌도 아직 못 먹은 음식을 제가 먹으려고 하니까 그랬지. 너는 애를 어떻게 키우냐? 어째 참을성이 이렇게도 없어. 3살인데 어떤 애가 그렇게 참을성이 많겠어요. 여기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 좀 보세요. 시어머님은 자기는 살짝 쳤을 뿐 아이 살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애써 자기 잘못을 회피하려 하셨어요. 그러면서 애가 시끄럽다며 집 밖에 나가 달래고 들어오라는데 그때 일명 삔또가 나갔죠.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저는 아프다고 칭얼거리는 아이를 안고 남편에게 가자고 눈짓을 했어요. 그러자 동공 지진이 난 남편이 시어머님의 눈치를 살폈고 마지못해 저를 따라 나섰는데요. 시어머님은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며 간다고 너네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냐? 라고 하시며 내가 뭐 내 자식 해치기라도 했어? 라고 하시며 갈 거면 너나 가라 라고 하시며 준호, 너는 형 올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 하며 목소리를 높이시는데 시어머님의 큰 소리에 놀라 딸애가 계속 울자 이내 애한테도 조용히 하라고 윽박까지 지르셨어요. 더는 그 꼴을 보고 있을 이유가 없어 가져온 가방을 들고 시댁을 나갔어요. 그러자 때마침 그 문제의 화상인 아주버님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재수 씨 지금 가시는 거예요? 라며 식사는 안 하시고요? 라고 하는데 와, 저는 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줄 알았어요. 아주버님 친구분들 만나는 것도 좋은데 왜 매번 식사 때를 못 맞춰서 식구들을 곤란하게 하세요? 내 애칭만 야, 너 지금 왜 엄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그러는 아주버님은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인데요. 아, 어머님이 가르치셨구나. 자기야 그만해. 채빈이 울잖아. 가자고. 남편은 일이 커질 것 같았는지 쭈뼛쭈뼛 할 때는 언제고 자기가 앞장서서 저를 잡아 끌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명절이든 어버이날이든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가면 아주버님을 매일 봐야 하니 난감한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게 또 제 속을 뒤집었고요. 왜 사람이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지 저는 남편이 한심해 보이더군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내 머리를 어떻게 때렸는지 이마엔 빨간 혹이 생겼고 동네의 창피해서 명절 연휴가 끝나도록 혹이 가라앉지 않을까봐 마음을 졸여야 했어요. 어린이집도 말이 많은 곳이라 행여 명절에 할머니한테 맞았다는 소문이 들까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어떻게 애한테 그럴 수 있냐고 부모님 모두가 화가 많이 나셨는데요. 그러니 남편은 자기 엄마 때문에 대역죄인이 되었고 저는 그날 이후 시어머님의 전화번호도 차단해 버렸어요. 네, 제가 조금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오래 참았고 시어머님도 아니 아주버님이라도 자기 행동에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렇게 속편한 1년을 보냈어요. 시어머님의 번호를 차단했기에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도 없었고 옆에서 보니 당신 아들만 잡는 것 같은데
남편도 제 성격을 잘 아니까 가운데서 고생을 했는지 집에까지는 쳐들어오지 않게 잘 막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문제의 주범인 아주버님은 그날 이후 무슨 생각인지 아무런 말도 반응도 하지 않았다는 건데 1년이 지나고 알았어요. 그런 일에 신경을 못 쓸 만큼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자기야, 우리 회사 요즘 좀 심상치 않아. 형이 맨날 나가서 투자 받을 곳을 찾는데 작은 문제도 있고 거래처도 자꾸 줄어드는 게 영 불안하네. 그래, 그럼 일단은 자기라도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때? 자기 능력이면 그래도 취직할 곳이 없지 않잖아. 에이, 어떻게 그러냐. 회사 어렵다고 나만 쏙 빠져.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 회사인데 알잖아. 나 형한테 받은 거 많은 거. 그러니까 자기도 우리 형 그만 미워해라. 싫어. 그리고 미워하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건 고치자는 거지.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지.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 보이는 거 나도 아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형 때문에 살았다는 그 고마움이 커서 그래. 나도 그렇고 그래서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까 나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더 얘기해봤자 평행선만 달릴 것이 분명한데 진을 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포기하게 됐어요. 아무리 제가 떠들어봤자 남편 마음이 그렇다는데 소용도 없는 잔소리를 왜 하나 싶었죠. 그렇게 남편에게 신경을 끄고 저는 저대로 아이 챙기며 제가 맞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쁜 마음이었을까요? 평소 폐렴과 천식이 있는 친정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뇌경색까지 오신 것 같았는데 이미 쓰러지신 것도 처음은 아니시라고 하셨어요. 저랑 언니가 걱정할까봐 두 분이 쉬쉬하신 모양이었죠. 제가 병원에 갔을 땐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고 결국 저희 아빠는 저희와 영원한 이별을 하셨어요. 그러자 평소 표현도 잘하지 못한 제가 너무 죄송했고 그리 멀지 않게 살고 있는데 왜 더 자주 친정에 가지 못했나 후회만 들었어요. 그리고 3일장이었지만 그 3일이 저에겐 순식간에 지나가는 일이었고 이젠 아빠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항상 저를 부르시던 우리 막둥이라는 말을 더는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눈물 마를 날이 없었죠. 아마 허전하고 슬프기로는 친정엄마가 저보다 더하면 더 했을 텐데 저를 꼭 안아주면서 아빠 분명히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라며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너무 그렇게 울지 말자. 응. 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고 단호하고 무뚝뚝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던 언니도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지 3일 내내 토끼눈처럼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혼자 남은 엄마 곁을 지키고 싶었지만 언니가 하는 일이 워낙 바쁘고 언니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 언니는 금방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만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괜찮다고 해도 친정 엄마를 챙길 사람은 저뿐이었고 저는 넓은 집에 그것도 아빠의 흔적이 많은 친정에 엄마를 혼자 둔다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남편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장모님, 우리가 모실까? 아무래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어? 저는 순간 진짜 고마웠어요. 사위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아마 저라면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자는 소리는 못할 것 같은데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친정이 아빠와 엄마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장만한 아파트였는데 평수도 그 시대치고는 굉장히 넓은 편이었어요. 연식이 좀 되긴 했지만
나름 좋은 위치의 브랜드 아파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집을 장만하고 저희 부모님은 꿈을 이룬 사람처럼 사셨어요. 저희 언니도 처음으로 각자 방이 생겨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 소중한 집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아빠와 당신의 추억이 많은 집을 떠나는 것이 엄마는 못내 싫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친정 엄마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제가 사는 집이 친정과도 그리 먼 거리는 아니라서 제가 좀 불편을 감수하면 충분히 자주 엄마를 찾아가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엄마를 보러 친정에 갔죠. 그런데 남편은 지속적으로 혼자 계신 저희 엄마가 걱정이라며 가끔은 저보다 더 유난을 떨었고, 저는 그래도 사위라고 우리 엄마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전에 한번 그러더니 그 뒤로도 계속 친정엄마가 걱정이니 우리가 모시고 살자고 했고, 처음엔 고마웠는데 너무 자주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저희 엄마도 괜찮다고 거절한 일을 사위가 계속 미련을 갖는다는 게 상식적으로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업무 때문에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죠. 핸드폰 너머 들려오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에 저는 그만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시어머님이셨거든요. 나다. 어째 큰일 치르고 잘 지내고 있냐? 근데 도통 연락 한 번을 하지 않고 너도 참 너다. 참 같은 말도 이렇게 들으니 좀 별로였어요. 그다지 걱정해 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굳이 물어보시니 듣는 저도 퉁명스럽게 말이 나가더군요. 아,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도 잘 지내셨어요? 그래, 나야 뭐 똑같지. 그나저나 네가 마음고생이 많았지. 저는 웬일인가 싶었어요. 평소 제 걱정이라는 건 모르고 사시는 분인데 제가 못 보던 사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 싶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온 말이 제 뒤통수를 세게 치더군요. 그나저나 어째 이사 날짜는 정해졌냐? 네, 이사요? 누가 이사를 하는데요? 누구긴 너네 친정엄마지. 너 나랑 같이 살기로 한 거 아니었어? 시어머님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희 부부가 저의 친정엄마를 모시고 사는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친정엄마 이사하는 날짜가 궁금해 저에게 전화를 하셨다고 했고, 거기에 덧붙여 이런 황당한 얘기를 꺼내셨는데요. 내가 잘 아는 부동산이 있거든. 니네 친정집 거기 부동산에 내놔라. 내가 잘 얘기해 놨으니까 중개수수료 많이 깎아줄 거야. 어머니, 저는 도통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 저희랑 같이 안 지내세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요. 뭐,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 집 파는 거 아니었니? 그거 팔아서 우리 장남 도와주는 거 아니었어?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게 맞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왜 그렇게 남편이 친정엄마를 모시자고 계속 저를 설득했는지요. 하지만 친정집을 팔아 그 돈을 아주버님에게 주려 하다니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초장에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싫어요. 그렇게 못해요. 저희 친정집 팔 생각도 없고 저희 엄마도 저희랑 같이 살 마음 없으시니까 헛된 기대 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럼 일단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 우리 회사가 지금 많이 힘들어. 이렇게 무작정 싫다고 못한다고 할 게 아니야. 남도 아니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니? 내 남편도 거기 다니잖아. 네, 아는데요. 그래도 싫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상황이 심각하다며 회사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니 이렇게 알게 된 거 좀 도와달라고 본색을 드러냈는데 오만 정이 뚝 떨어졌어요. 친정엄마 걱정하는 척하며 자기들 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결국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뻔뻔하게 계속 저희 친정엄마 타령을 하시는데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가 따로 없더라고요. 너도 참 그렇다. 내 언니 멀리 타국에 있는데 너라도 내 엄마를 모셔야지. 저렇게 혼자 되셔서 힘든데 네가 안 모시면 누가 모시니? 그리고 그 집 팔아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장남 좀 도와줘라. 뭘요? 아니 왜요? 그 집이랑 아주버님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 집을 팔아서 줘요? 얘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몇 번을 말해. 엄마, 내가 할게. 저기 재수 씨, 저도 어지간하면 이렇게 안 하는데 제 회사가 요즘 진짜 어려워요. 우선 급한 불부터 좀 꺼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좀 필요하고 마침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사돈어른께서 혼자 사시잖아요. 준호한테 들으니 그 아파트 평수가 좀 되던데 혼자 지내시기엔 좀 많이 넓지 않아요? 채빈이도 있고 우선 그 집 하나 도와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정말 사람 곤란하게 왜 이래요? 싫다고요. 그리고 저도 그 집에 권리 없어요. 저희 엄마가 그 집 떠나서는 못 산다는데 왜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그 집에 침을 흘리죠? 저 좀 불쾌한데요. 자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사정 좀 생각해줘. 장모님이야 자기가 좋게 설득하면 되잖아. 내가 엄마 아는 부동산에 시세 좀 봐달라고 했거든. 거기 요즘 진짜 많이 올랐더라. 연식이 좀 있어서 걱정했는데 그냥 팔기만 하면 무조건 로또래. 요즘 하도 부동산 불안정하잖아. 많이 올랐을 때 팔자. 자기도 요즘 바쁜데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채빈이 봐주시면 자기도 회사 다니기 편하잖아. 저는 계속 짓거리는 남편을 향해 물잔에 담긴 물을 얼굴에 뿌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무슨 짓이냐며 호들갑을 떨었고 아주버님도 남편도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남편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한 말이었죠. 강도냐?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지. 왜 싫다는데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집을 팔래? 그 집 살 때 돈이라도 보탰어? 진짜 이게 무슨 경우야? 돌았냐? 야,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돌았냐고. 네,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이게 정말. 아유, 그래, 네가 서운한 건 내가 다 이해한다. 네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내가 용서할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은 내가 우리 애들을 좀 도와줘라. 회사가 멀쩡해야 내 남편도 일자리가 있는 거잖아. 제 남편 그 회사 잘려도 괜찮아요. 제가 버는 돈이 있는데 무슨 걱정인데요. 저는 안 될 사업이면 차라리 판 키우지 말고 정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재수 씨 말이 좀 심하네요. 지금은 어려워도 제 사업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런 회사인데 왜 여기서 이러세요? 너 정말 이럴래? 우리 애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너도 참 매정하다. 네, 저 매정해요.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자기야, 한마디만 더 해. 당신도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당신도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아, 예?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하면 꿇을게. 우리 집 장남이 보통 장남이니? 나한테는 태양이고 우리 집 기둥이야.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니? 집이 폭삭 주저앉지. 아이른 베스인데 강긴 당사리.
넌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냐? 시어머님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막말로 제 남편 회사라도 그럴 생각이 없는데 아주버님 회사 살리자고 그런 미친 짓을 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좋게 구슬려도 제가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엔 윽박을 지르며 저를 다그치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남편이었어요. 야, 너 아파트 좀 있다고 유세냐? 막말로 아버지도 죽고 없음. 그 집 주인도 없는 건데 좀 팔아서 줄 수도 있지. 시집 왔으면 넌 이제 우리 식구야. 우리 식구가 지금 힘들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잔말 말고 그 아파트 당장 내일이라도 팔아. 식구들이 정말 세트로 미쳤네. 주인이 없다고요? 거기 사는 우리 엄마가 있는데 주인이 왜 없어요? 자기야, 정말 이럴래? 나 자기한테 실망이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한테 부탁하는데 어쩜 자기는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남이야? 남편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지 저에게 원망의 눈빛을 보내며 저에게 너무하다고 했어요. 지금 너무한 사람들이 누군데 저희 아빠 돌아가셨으니 단체로 몰려와 우리 부모님이 사는 집을 뺏겠다는 자기들이 나쁘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말에 저는 딱 꽂혀버렸어요. 우리가 남이냐는 말이 저에겐 거꾸로 우리가 남이니까 더 이상 이 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말했어요. 친정엄마한테 말해서 집을 파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주겠다고요. 그러자 자기들 겁박에 먹혔다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님도 아주버님도 표정이 풀어지셨는데 저희 남편이 그 중에 제일 많이 좋아했어요. 자기야, 고마워.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어. 형, 우리 이제 살았다. 그래, 살았어. 재수 씨 고마워요.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되겠죠? 그럼 제가 일단 다음 주까지 끌어볼게요. 구역질이 났어요. 아까는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우며 핏대를 세우더니 이젠 고맙다며 화색을 띄우는데 거기에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도 참 이렇게 해줄 건데 뭐 하러 사람 기운을 다 빼놓니. 그래도 어쨌든 잘 생각했다. 나도 오늘부터는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겠어. 우리 아들 마음고생 그동안 심했지. 보약이라도 좀 해서 먹여야겠다. 얼굴이 반쪽이네. 돈도 해결됐으니 우리는 어여가자.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며 저를 자기 품에 꼭 안아주는데 당장이라도 그 면상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죠. 저는요, 그때 돈을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 인간들을 일단 돌려보내려면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았고 저는 그 인간들과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 남이 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혼자 좋아하는 남편에게 아이를 데리고 당분간 친정에 있겠다고 했어요. 친정집을 담보로 하려면 친정 엄마를 설득해야 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보 같은 남편은 그러라며 저와 딸아이를 직접 데려다 주기까지 했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친정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요. 그리고 친정에 도착한 저는 연락도 없이 찾아온 딸의 방문에 놀라시는 엄마를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 친정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 못된 인간들 이야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말했어요. 그러자 친정엄마는 세상에 어쩜 그런 인간들이 다 있냐며 성을 내셨고 그러면서도 믿었던 남편에 대한 실망으로 저희 엄마는 잘 드시지 않던 술병을 꺼내 오셨어요. 오늘은 너랑 나랑 이거라도 마시고 자자. 그동안 그렇게 속 끓이면서 왜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야 그때는
이렇게 헤어질 생각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말 해서 뭐 해. 엄마 속만 상하지. 아유, 이래서 자식은 아무리 키워도 불안해. 내 눈에는 항상 아기 같아. 아주 짠해 죽겠어. 하필이면 어떻게 그런 집을 골라서 시집을 가? 내가 알았나? 엄마도 채빈이 아빠 착해서 좋아했잖아. 그래, 사람 것만 봐서 모르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 집 팔아서 시영한테 주라고. 이런 미친놈을 봤나? 이 집이 어떤 집인데. 그날 저와 엄마는 그동안 하지 못한 모든 이야기를 술잔을 기울이며 나눴어요. 사실 저희 엄마도 아빠가 아프시고 쓰러지시면서 혼자 마음고생이 많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멀리 있는 언니와 결혼한 제가 걱정할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많이도 외롭고 무서웠다고 하시는데 그런 엄마를 살피지 못했다는 생각에 저는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혼하겠다고요. 시댁도 시댁이지만 이젠 더는 우유부단하고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그 인간과 살고 싶지 않다는 제 뜻을 명확하게 했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제가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날 저와 엄마는 함께 아빠가 남겨준 친정에서 살기로 했어요. 다음 날 회사에는 월차를 낸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고 상담 끝에 이혼 소송을 하기로 했죠. 남편에게 보낼 이혼 소장을 작성했어요. 그러자 며칠 후 소장을 받았는지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고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왔더군요. 자기야, 장모님, 이게 뭐야?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해? 왜 이혼도 내 마음대로 못해? 나 더는 당신이랑 엮이고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이 그랬잖아. 우리가 남이냐고. 그래서 난 남이 되기로 결심했어. 지금 돈 해주기 싫어서 이혼하겠다는 거야? 내가 고작 자기한테 그 정도밖에 안 돼? 야, 여기 온 김에 내 눈으로 똑똑히 봐. 여기에 아직 우리 아빠 흔적이 가득한데 감히 느닷없이 이 집을 팔자고 해. 왜 우리 엄마가 아빠랑 힘들게 장만한 이 집을 너네 식구한테 바쳐야 해? 왜? 너네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너도 입이 있으면 우리 엄마 앞에서 말해봐. 아니, 우리도 상황이 많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탁하는 거지. 그리고 갚는다고 했잖아. 자기야, 우리 이러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자. 우선 급한 일부터 해결하면 그 다음엔 또 길이 보일 거야. 정말 우리 부부인데 왜 그래? 저기, 나 이혼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 회사가 부도가 나던 남한테 넘어가건 나랑 상관없다고. 모르겠니? 그렇게 멍청해?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돈도 안 빌려줄 거면서 왜 거짓말을 했어? 우리 형 당신 믿고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엿먹일 생각이었던 거야? 그래, 자기들 생각밖에 못하는 인간들. 큰 코 다치라고 일부러 거짓말했다. 막말로 그때 내가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일이었잖아. 솔직히 당신네 식구들 그날 무서웠어. 나도 무서워서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이혼하는 거고. 남편은 얼굴이 잔뜩 구겨져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마도 저희 친정엄마가 제 옆에 딱 붙어 있으니 더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거겠죠. 한순간 친정엄마가 날벼락처럼 말했어요. 장모한테 이젠 집까지 팔아 자기를 주라니. 세상에 이런 막대먹은 사위가 어딨냐고. 지금 생각해도 저는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 다음에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저는 그 정도로 말하면 염치라도 차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야, 알았어. 그럼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해주기로 한 돈은 해줘라. 위자료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남편은 기껏 생각하고 한다는 말이 저거였고 가만히 남편 얘기를 듣던 친정엄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주방 다용도실에서
소금 포대를 가져와 남편에게 무자비하게 뿌렸어요. 그리고 전에 없던 화를 내셨죠. 이 천하의 한심한 놈. 너는 그렇게 니네 식구만 중요하냐? 너 때문에 속 끓이는 내 처는 생각 안 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놈이 어떤 놈인 줄 알아?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다른 데 가서 그런 기세로 구해야지. 어디 빌붙을 데가 없어서 장인 집을 팔래? 너 오늘 내 손에 죽고 싶냐? 썩 안 꺼져. 장모님, 왜 이러세요? 평소에 이러신 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만했냐? 살던 집도 막 뺏어갈 정도로 내가 만만하냐고? 너 가서 내 엄마랑 내 형도 데리고 와. 내가 아주 소금으로 무덤을 만들어 주려니까. 남편은 저희 엄마의 처음 보는 모습에 많이 놀랐는지 찍소리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쐐기를 박았죠. 시댁 식구와 연 끊고 그 회사도 나와서 새 직장 구하면 이혼만은 당신이 막아주겠다고 했지만 그게 안 된다면 소송도 골치 아프니까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는데 이 인간이 조용히 사인을 했어요. 결국 저희 아이가 그 인간한테는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였죠. 허탈했지만 모르던 사실도 아니고 소송할 것도 없이 합에 이혼하게 되었으니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야, 문 열어. 이것들이 진짜 사람을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지. 내가 이 문짝 부숴버리기 전에 당장 열어라. 시어머님은 저도 출근하고 없는 오후에 경우도 없이 찾아와 저희 엄마에게 반말과 삿대질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요. 진짜 사람들이 경우도 없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좋아. 그래, 이혼해. 근데 약속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돈을 빌려주기로 했으면 줘야지. 이혼하면 끝이야? 이봐요, 경우가. 지금 경우 없는 사람이 누군데 이래요? 누가 보면 당신이 나한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빚진 줄 알겠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가세요. 못 가, 안 가. 돈을 주기 전에는 이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을 거야. 시어머님은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 앞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또다시 소금 포대를 가져와 뿌렸고 이미 남편에게 들었는지 소금을 뒤집어 쓰고도 눈을 꼭 감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저희 엄마는 집에서 직접 담근 간장이 담긴 항아리를 들고 가부좌를 틀고 있는 시어머니 머리 위로 쏟아버리셨대요. 소금에 간장까지 뒤집어 쓴 시어머님은 이번에는 못 참겠는지 펄펄 뛰었다고 했고요. 이놈의 여편네가 기운도 좋아. 미쳤어? 그래, 미쳤다. 너 같은 거지가 내 딸 옆에 붙어서 괴롭히는데 내가 안 미치고 배겨? 어디서 반말 찍찍하고 행패야. 당신이 그런다고 내가 그 돈 해줄 줄 알아?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거기서 딱 기다려. 그 엄마의 그 딸이었네. 경찰 불렀다고? 그럼 내가 무섭다고 도망갈 줄 알았어?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야, 나한테 돈 맡겨놨어? 내가 너한테 돈 빌렸냐고? 미치려면 곱게 미치던가. 네가 그러니까 네 새끼들이 그 모양인 거야. 엄마라는 게 엄마 노릇을 해야지. 양심은 어디다 갖다 팔았어?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살면 다 너처럼 되는 거야? 하늘에 있는 내 남편도 참 불쌍하다. 뭐야. 저게 진짜. 왜 죽은 남의 남편까지 들먹여? 왜 그건 또 듣기 싫어? 근데 왜 내 남편 집을 달라고 지랄이야? 니들이 뭔데? 내가 언제 집 달라고 했어? 돈 달라고. 아니, 빌려달라고. 싫다잖아. 안 준다잖아. 학교 안 다녔어? 이 집 말이야. 나랑 내 남편이 먹고 싶은 거 참고, 입고 싶은 거 참고 겨우겨우 산 거야. 이 집 사고 나랑 내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알아? 어디서 남이 힘들게 일궈온 재산을 함부로 넘보기까지 해?
그리고도 네가 인간이야? 내 새끼 힘들어서 눈에 없나 본데 나도 마찬가지야. 네가 안 불쌍해. 내 딸 지키는 일이면 나도 못할 거 없어. 저는 그날 이혼 준비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밤이 늦었는데도 재산 분할과 친권 등 처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일찍 집에 들어가 쉬려고 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금과 간장을 뒤집어 쓰고 있는 시어머니를 봤으니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비슷한 연배인 시어머니와 저의 엄마는 서로 뒤엉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었는데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시어머님은 씩씩거리며 자신을 믿는 장남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그 뒤 무슨 타이밍인지 경찰과 아주버님이 나란히 친정집에 오셨고 상황 설명을 다 들은 경찰이 어이가 없다는 듯 이게 무슨 짓이냐며 시어머님을 연행해 가려고 하셨는데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되셨는지 시어머님은 당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주랭랑을 치셨죠. 경찰도 저도 저희 엄마도 어찌나 황당한지 아주버님만 빼고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그런 자기 엄마를 쫓아가지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자기도 얼마나 뻔뻔한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귀에 대고 제대로 밝히게 똑똑히 말했어요. 더 이상 불쾌한 일이 반복되면 그때는 이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얹어 그 집구석 알거지로 만들어버리겠다고요. 그날 이후 그들은 저희 엄마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행여 딸아이 핑계로 그 인간을 또 상대해야 할 것이 두려웠던 저는 남편에게 접근 금지 신청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힘들긴 했지만 이혼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두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딸아이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갖고 왔고요. 양육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살던 집을 제가 위자료 겸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집을 팔고 현재는 아빠 냄새 가득한 친정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남편을 소개해준 선배에게 듣기로 결국 그 집안은 아주버님의 사업이 망하면서 집도 날리고 빚쟁이한테 쫓기며 친척 집을 전전하며 사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가끔 전 남편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제게 이제는 정말 자기 식구와 연 끊고 살 수 있으니 다시 합치자는 개소리를 구구절절했는데요. 어떻게 한 이혼인데 저는 그날 이후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어차피 그 인간과 다시 연락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 뒤 저는 평범한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왔고 아이도 어린 나이라 완전하게는 아니겠지만 엄마 아빠가 함께 살지 못한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아이는 정서적으로도 많이 안정되었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저희 엄마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지켜줘야 하는데 저희 엄마가 저도 제 딸도 지켜주신 셈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엄마에게 받기만 하는지 저는 매달 월급을 타면 엄마에게 용돈과 그달의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행도 다녀오고 엄마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도 보내드려요. 엄마는 덕분에 아빠의 빈자리가 꽉 채워졌다고 하지만 그 말은 아마 진짜는 아닐 겁니다. 아빠의 빈자리가 그 정도로 채워질 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딸에게도 저는 미안함이 많은 엄마예요. 어찌됐든 아빠의 빈자리를 만들어줬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아빠라면 없는 게 낫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기에 저는 오늘도 엄마 아빠 두 사람의 몫만큼 열심히 일하고 제 아이에게 열심히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저희 엄마에게 표현하는 건 아직도 많이 어색한데 제 자식에게 표현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이혼이라는 제 선택이 제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되자고요. 다행히
제 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김살 없이 마냥 귀엽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매일 봐도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가끔은 이런 천사를 내가 어떻게 낳았지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럼 저희 엄마가 주책 그만 떨라고 라며 질색팔색을 하시는데, 사실은 내리사랑이라고 저희 엄마가 더 하세요. 딸인 저와 저희 언니가 섭섭할 정도로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참 염치 없이 고맙기만 한데요. 부디 저희 엄마가 제 효도도 오래오래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헤어질 수 있는 가족이 부부잖아요. 때론 좋았던 추억도 어쩔 수 없이 생각나는데, 이젠 그런 것도 그냥 무덤덤하게 추억하려 합니다. 애써 좋은 기억까지 나쁘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비록 헤어졌지만 그 우유부단한 인간이 이제는 따뜻한 곳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엄마와 형은 고생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